x 제곱. 마이크 꺼진 거 아니야? 꺼진 거 같아. 추석 때 설날 때 우리 펀치 맛을 1등 먹고 마지막 타임은 맨날 근데 카메라 배터리 중간에 나가고 얘는 엄청 심했었는데 쟤는 배터리가 나가버리고 세이브 시키면서 나가면 좋은데 그냥 꺼져버리고 세이브 안 된 상태로 끝나버려. 영상 많이 나가는 문제죠. 자, 그러면 유한한 포텐셜 우물에 갇힌 전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유한한 포텐셜 우물을 한번 보죠. 여기 역시 상당히 복잡해. 개수를 여러 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x가 0에 미치고 x가 대비가 되도록 할게. 이쪽에서 가는 포텐셜 에너지는 U0, 얘도 U0라는 에너지가 나오고. 자, 이때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U 자꾸 B랑 U랑 바꿔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얘 영역이 이 영역, 얘 영역이 이 영역, 이 영역을 3영역이라고 할 때,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x가 0보다 작은 영역과 x가 l보다 큰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UP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x가 l보다 작고 0보다 큰 영역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1영역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나지. dx 제곱분의 d제곱 psi라는 녀석 더하기 h 바와 제곱분의 2m ub 마이너스 2가 되어있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돼요. psi는 0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해? 카파 제곱이라고 부르지. 그렇다면 psi라는 녀석은 1영역에서의 값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카파 x 플러스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가 되어버리는데 얘는 음의 값이니까 저쪽으로 갈수록 값이 발산해버리겠지.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채택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자, 한편 이 영역에서는 dx 제곱분의 d제곱 psi 더하기 h가 제곱분의 2m 곱하기 psi가 0이겠지. 이 값을 우리는 스몰 k의 제곱이라고 하지. 자, 그렇다면 이런 영역에서의 파동 함수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ikx. 얘는 진동하는 녀석을 갖겠지. d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두 가지를 다 채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영역에서는 자, dx 제곱분의 d제곱 psi 더하기 여기 또 빼기가 되겠네. 에너지 있으니까 h바 제곱분의 2m
값을 우리는 뭐라고? 카파라고 똑같이 적어줄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는 푸사이 3용역은 자, 2 곱하기 익스포넨셜 i kx 카파 x 플러스 자, f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라고 해. 이때 x가 커지면 점점 증가해버리지. 그래서 얘도 안 써. 자, 그래서 얘는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이가 자, 이 두가 이가 x에 대한 자, 결과를 정리해 봐야 되는데 여기 경계 조건이 나타나게 되지. 자, 경계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볼 수 있어. 자, x가 0인 조건에서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같아야 해. 자, 그리고 자, 푸사이 1에 대한 미분값과 푸사이 2에 대한 미분값 역시 같아야 해. 이거 갖고 개수관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x가 L인 영역에서 푸사이 2라는 값 역시 푸사이 3과 같아야 돼. 그거에 대한 미분값도 같아.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면 A, B 자, A, C, D, F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방정식 4개니까 4개에 대한 해인데 A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 써서 얘도 역시 전 공간에 대해서 규격화를 시켜주면 되겠다. 오케이? 전 공간에 대해서 규격화 시켜주는데 자,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아.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다룹니다. 나중에 물리학과 가게 되면 3학년 또는 2학년 말에 양자역학을 배우게 될 거야. 그때 되면 해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책 얘기를 한번 보자. 유한한 우물에 갇혀있는 전자를 한번 보고 이 전자에 대한 해석을 보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동함수의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대 깊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상화된 경우이다. 자, 그림 39-7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포텐셜 우물이 있다. 우물의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고 우물의 깊이에 해당하는 유제로, 여긴 또 유제로라고 썼네. 유제로라고 하는 양수 값을 갖게 된다. 유한한 깊이의 포텐셜 우물에서는 양 끝이 고정된 긴 줄에 긴 줄이 이루는 파동과 가두어진 물질파를 비유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x가 0인 위치와 x가 L인 위치에서 물질파가 더 이상 마디를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자, 그림 39-7에 유한한 깊이의 우물에서 전자의 양자 상태의 파동 함수를 찾으려면 자, 양자 물리의 기본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해야 한다. 자, 38-6절에서 1차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웠는데 19-19의 형태의 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dx제곱분의 d제곱 사이 더하기 자, h바의 제곱분의 em e-u 사이가 0이라고 한다. 유한한 우물에 대한 문제를 푸는 대신 특정한 유제로와 L값에 대해서 결과만 언급해 보도록 하자. 자, 포텐셜 에너지가 450 전자볼트 그리고 L이 포텐셜 에너지의 폭이 100 피코미터인 경우에 10-1스미터 자, 1옹스트롱의 크기를 갖는 자, 이런 경우에 대한 확률 밀도 푸사이 n의 제곱값을 나타낸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존재할 확률 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됐어요. 자, 첫 번째 기본 진동의 모습에서는 중앙에서의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지. 두 번째 경우에는 중앙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낮아. 그리고 경계 바깥쪽에서도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는데 자, 왼쪽에서는 감쇄하는 i가 나타나지. 오른쪽에서도 역시 감쇄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면서 둘 중에 한 대를 구하는 것을 타당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림 8에서 그래프 푸사이 n의 제곱을 규격화한 경우가 된다. 자, 즉 각각의 확률 밀도 그래프와 x축의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한 적분은 1이라고 한다.
그림 8의 유한 우물과 그림 39-6의 무한 우물의 결과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유한 우물에서 전자의 물질파는 우물 안쪽 벽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된다. 또 벽 안쪽에서 뉴턴 역학에 의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다. 38-9절에서 배운 터널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침투 현상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우물이 벽 안쪽에서 파동 함수가 새어 들어가는 현상과 터널링 현상은 유사한 현상이다. 그림 39-8을 보면 이렇게 새는 현상이 양자수 n이 커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파동함수가 유한 우물이 벽 안쪽으로 새어 들어가므로 같은 양자수라도 전자가 같은 양수를 갖더라도 같은 길이 L의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을 때보다 유한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을 때가 더 긴 파장의 물질파를 갖게 된다. 여기에 39-3에서 람다라는 녀석은 루트 2m 2분의 h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같은 양자 상태에 있는 전자는 유한 포텐셜 우물에 있는 경우에 무한 포텐셜 우물에 있는 경우가 에너지가 더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유한 우물에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림을 어림잡아서 옆쪽 그림처럼 그려버렸다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림 39-8의 그림을 살펴보면 이것의 유한 우물의 길이가 100피코미터, 그 다음에 포텐셜 장벽이 450전자볼트에 대한 에너지 준위 그림을 다음과 같이 어림잡아 그릴 수가 있다. 같은 너비를 갖는 무한대의 우물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그림 39-3에 놓여 있다. 먼저 그림 39-3의 그림에서 450전자볼트가 넘는 부분을 없애버렸대. 그리고 남은 3개의 에너지 준위를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았다. 이때 물질파의 새는 정도가 가장 심한 n이 3인 상태가 가장 많이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림잡아 유한 포텐셜 우물의 에너지 준위를 그림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39-9 그림에 있다라고 해. 전혀 표현 안 해주고 그냥 설명만 해준 이야기야. 실제로 이거 풀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리거든요. 이게 섹션 하나야. 보통 이제 유한 포텐셜 우물이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고 있어. 무한 포텐셜 우물 한 단원, 얘도 한 단원이야. 규격화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림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450 전자볼트보다 큰 전자는 유한 포텐셜 우물에 갇히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갇힌 상태를 이루지 않고 에너지 준위도 양자화되지 않는 영역이 되어버린다.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지. 즉 에너지는 어떤 의미의 값도 가질 수가 있다. 우물에 갇혀있는 전자가 이렇게 양자되지 않은 에너지 영역에 도달하여 자유로운 입자가 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450 전자볼트 이상인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 포텐셜 우물에서는 보통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3차원 덧, 4차원 덧은 양자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할게요. 이 양자점 기술을 이용해서 뭐라고 있지 지금? 뭐라고 있죠? QD라고 하는 텔레비전 만드는 화면 표시 장치에 이용하고 있어요. 이 QD 싸움을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엄청 심하게 하고 있죠. 엄청 심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 원자의 보호 모형과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이할 듯 설명하고 있는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직접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풀이하지 않을게. 그러면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 모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도 수소 원자 슐레딩거 방정식 구해니? 화학에서 3차원 슐레딩거 방정식 혹시 구해니? 뭔가 하긴 했는데 그냥 거의 못 10만 알아봤어. 알려주고. 구하지는 않았어. 그냥 10만 세웠니? 네네. 그냥 거의 그냥 식 소개만 한 느낌. 그럼 안 할게. 우리 회사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
옛날에 너네 10기 이전 기수가 어떤 선생님이 했다가 이거 뒤지게 먹었던 것 같아. 일주일 넘게 수업을 했었거든. 거기에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거든. 조세훈 쌤. 일기 때 쌤. 엄청나게 어렵게 가르쳐 놓고 시험 문제 하나도 안 했어. 조세훈 쌤 하나도 애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어려우니까. 자, 30 다시. 자, 수소 원자 뭐야? 자, 얘는 보의 모형의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 보호 모형을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틀렸는데 결과가 수원자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뒤쪽에 행운이라고 쓴 게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볼 것 같아. 틀린 억측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결과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어때? 아주 행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전적인 물리 개념을 갖고 얘를 정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보호에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자, 보호라는 분은 자, 러더퍼드 모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돼요. 러더퍼드 모형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러더퍼드는 태양계 모형을 갖고 있죠.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원자 핵이 태양처럼 중심에 있다면 전자기력을 구심력으로 하여 전자들이 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걸 간과한 거야. 전자가 가속돼서 움직이게 되면 전자는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다양한 에너지 사이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자, 수소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가설을 세우는지 한번 보자. 이 두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설이 있어. 가정이라고 또 쓰는 책이 있어. 가정이라고 쓰는데 가설리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해. 첫 번째 아이가 양자 조건이야. 양자 조건이라고 해.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 자, 일단 이 가설들 또는 가정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에 대한 풀이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자세한 설명을. 두 번째 조건은 진동수 조건이다. 진동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전자가 한 허용된 궤도에서 아무데나 있을 수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허용된 궤도에서 다른 허용된 궤도로 전이할 때 전이한다는 것은 이사가는 거죠. 트랜스포가 되는 거야.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게 된다.
것을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양자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죠. 자, 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에 궤도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게 돼. 자, 이때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안쪽 궤도는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 바닥 상태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이 주변에 반지름을 R1이라고 했을 때 전자는 V라는 속도로 운동하겠지. V라는 속도로 운동하면서 물질파의 파장을 갖게 된다고. 자, 이때 에너지가 안정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특정한 조건이 바로 에너지를 안정시킨다는 조건이야. 에너지를 안정하기 조건, 안정되는 조건으로, 자, 얘는 이 궤도에서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정상파를 이루면서 에너지 궤도를 안정화시켰다는데, 정상파를 이루는 경우에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 궤도의 반지름이 2파이 R1이라고 하자. 2파이 R1이라고 할 때 얘는 이런 궤도를 만족하고 돕니다. 자, 람다 1이라는 물질파 파장을 갖게 되는 이런 궤도를 갖는 다음에 다음에 시작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에너지 궤도를 안정화시키는 모양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요. 이게 노란 궤도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설명에 의하면 R1이라는 궤도를 돌고 있을 때 물질파 파형이 이런 노란 형태를 갖는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궤도에 존재할 경우를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위치는 더 먼 위치에 나타나겠지. 반지름이 더 커진 영역에 나타나요. 반지름이 더 커진 곳에 나타나게 될 때, 자, 이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은 궤도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2파이 R2라고 하죠. 이 속에 다음과 같은 파장을 갖게 됩니다. 물질파가 이런 형태를 갖는 파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모습이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를 두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얘 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계속 끊임없이 정상파 형태를 가지면서 얘가 안정한 궤도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 궤도를 가질 때, 세 번째 궤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큰 궤도를 갖게 되는 중심의 원소의 궤도의 반지름은 R3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그냥 길다랗게 표현한 그림을 얘기하면 전체 영역을 몇 등분 해주게 되니 3등분 해주게 된다라고 해요. 자, 3등분 해주게 되고 이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그림을, 자, 파형을 위에다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정수배가 아닌 모양은 존재하지 않는데 안 한다라고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자가 있으면 좀 작게 그리면 이런 식의 녀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이 궤도 전체 둘레가 파장에 대한 정수배 형태를 가져야 된다해서 양자 조건은 다음과 같이 쓰게 돼요. 2파이 R이라는 값이 n 람다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것을 양자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과 합쳐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어요. 물질파 조건과 합쳐서 나타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쓰게 돼요. 2파이 R이라는 것이 n 곱하기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즉 mv분의 h라고 쓸 수가 있대요. 자, 이때 식을 변화시키면 얘는,
자, 이 파이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자, mv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값은 자, 2파이분의 nh라고 쓸 수 있겠지. 2파이분의 h가 뭐라고 그랬어? h바가 되지. 그래서 h바라고 쓰게 되겠대. 자, 여기서 물체 운동량 곱하기 반지름이야. 원 궤도에서의 뭐가 돼버리지 이거? 원 궤도에서의 뭐가 돼? 운동량이 돼버리지. 그래서 가운동량이라는 값이 h바의 정수배라고 해. 그래서 이 양자 조건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가운동량의 양자화라고 얘기해. 가운동량의 양자화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양자화라고 얘기하고 얘를 제3가정으로 쓰기도 해요. 오케이? 제3가정으로 현대화시켜서 제3가정으로 가운동량의 양자화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진동수 조건이라는 조건을 얘기해 봅시다. 자, 진동수 조건. 자, 이쪽에 두 에너지 궤도가 있습니다. 두 에너지 궤도가 있는데, 자, 얘는 첫 번째 이거를 EI라고 하고 얘를 EF라고 하자. 이때 EI라는 에너지가 EF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자. 자,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전자가 아래쪽으로 전이하게 되면 자,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외부로 방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즉 람다분의 hc라는 값은 두 녀석의 에너지 차이의 값이야. 즉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빛의 파장은 어떻게 돼? 짧게 나타난다라고 해. 큰 진동수를 갖고 짧은 파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게 진동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자, 보의 수원자 모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자 모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수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수소를 살펴보니까 수소는 자,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놓여 있다라고 해요. 이 전자는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전하량이 이거 질량을 내리고 속도 v로 돈다라고 하죠. 이때 얘는 금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사실 전자가 금속 원운동하는 거 본 사람 없지? 이거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궤도를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전자들이 수소 원자핵 주변에 존재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얘에 대해서 뭐 어디에 있다, 어떻게 운동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정이 틀렸다는 거야. 시작부터.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얘는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내주자. 전자가 받는 힘. 여기라고 해요. 전자가 받는 힘을 한번 보자. 전자는 지금 다음과 같은 힘을 받게 돼.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K 곱하기 4파이 입변제로분의 1을 고수해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이거는 선생님 취향에 맞게끔 써주시면 돼. 아니면 귀찮으니까 K라고 쓰고 나중에 K는 4파이 입변제로분의 1이라고 쓰고 걔를 대입해 주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4파이 km로 계속 끌고 가면 식이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대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k 곱하기 나중에 이거 k 제곱 쓰거든. k 제곱 쓰면 4파이 km분의 1의 제곱을 써야 되거든. 귀찮잖아. 일단 k 곱하고 나중에 대입하는 거를 그냥 공식적인 통로라고 생각하자. 얼 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힘을 받게 돼. 이게 바로 n이에요. 이 힘이 자 물체를 무슨 운동시키지? 금속 원운동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힘을 받는 경우에 이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속력을 얘기해보자. 전자가 갖는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전자는 어떤 속력을 갖게 됩니까? 전자가 갖는 속력은 자 지금 살펴본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값이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m 얼분의 m 얼 제곱분의 m 얼분의 k2의 제곱이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이거야. mv를 보자는 얘기야. mv는 이 값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하자.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편리하겠지. mv의 제곱이면 얼마가 돼버립니까? 얼분의 mk2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한편 이것도 보자. mv 제곱도 한번 보자. 이것도 써먹을 거거든. mv 제곱을 써먹게 되는 mv 제곱은 얼마가 돼버리지?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할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지금 이 조건을 보는 거야. 도의 첫 번째 가정을 한번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가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 mv 얼이라는 값을. 자, 얘는 뭐가 되지? h라는 값을 계속 끝까지 살려서 쓸게. 2파이분의 nh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때 mv 제곱값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자. mv의 제곱이라는 값에다가 얘는 얼마가 되지? 4파이 제곱 얼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얘와 비교를 하는 거야. 쟤하고 비교했더니 쟤는 얼분의 mk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대. 그럼 얼 하나씩 지워버려서 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자, 얼은 n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있네. 얼이라는 값에 자리 바꾸면 자, 4파이 제곱 곱하기 m k2의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라고 해. 자, 이때 h라는 값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트야. 자, 그 다음에 전자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 K라는 값은 K는 자 쿨롱 상수라고 해서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기본 전하량 2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라고 하는 값들이야. 이 값들을 넣어서 미리 한번 계산해주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0.529 또는 0.53이라고 쓸 수도 있어. 약 0.529 곱하기 n 제곱 단위는 옴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쓰게 된다. 여기서 1옴스트롱은 얼마가 되어버리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여기 나타나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 제로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고 얼 A라고 그냥 A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구나. 얼 제로 대신에 A라는 값으로도 많이 쓰는데 얘가 0.52이고 옹스트롱인데 바닥 상태의 전자가 갖는 궤도 반지름이 되버리는 거야. 오케이? 바닥 상태의 전자 궤도 반지름이 바로 보호 반지름이라는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이용해서 전자의 속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좀 전에 전자의 속력 구하는 식을 써봤죠. 자, 전자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m 곱하기 얼 분의 m 곱하기 얼 분의 k2의 제곱이었어요. 자, 얘는 얼값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n분의 k2의 제곱 곱하기 얼분의 1 하게 되면 얘도 n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n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죠?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역수 취하면 4파이 제곱 mk2 제곱이 되고 m제곱 h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버리네. 그쵸? m 하나 지워진다. 그치? m 하나 지워지고 나머지 다 제곱수야. 제곱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nh분의 2파이 k2 제곱이 전자의 속력이 되어버린 거지. 맞습니까? 전자의 속력도 규격화되어 있네. n이 커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 속력은 작아지더라. 물집합 파단이 짧아지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속력을 얘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자, 수원자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중력이요. 어디 줘요? 자, 그러면 휴대폰이 또 안 주고 있는데, 그치? 자, 유진이는 피곤하니까 주는 거 봐, 그치? 아침까지 새벽까지 여자친구하고 톡 했을 거 아니야? 새벽에 잔다고 짜였어? 2주 내내 같이 있었대. 2주 내내 같이 있었다고? 같이 먹었대. 같이 먹었대. 같은 조라서. 아. 생각만 해도 흐뭇한가 봐. 유진아, 생각만 해도 흐뭇해? 오늘 되게 좋아 보여. 자, 그러면 수소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보자. 원운동하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k 곱하기 얼분의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대. 이때 mv 제곱을 좀 전에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 mv 제곱이었어. 마이너스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 얼분의 k의 제곱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얼값을 대신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n 제곱 h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 제곱이 4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됐대. 자, 이 값을 갖게 됐는데 이것도 맞자 좀 전에 상수값 개입해서 그냥 써보기로 했어. 직접 써봤더니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전자볼트 잘 안 쓰고 있죠.
화학에서는 전체 몰당 에너지라고 해서 n 제곱분의 1312kJ per 몰이라는 값을 갖게 했죠. 그래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1311kJ이 될 겁니다. 몰당 에너지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요. 유진이 진짜 생각하고 있어. 참 여자친구가 있을 때가 지났지.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니? 주모죠. 주모. 딴 사람. 효준이가 남자친구가 있는. 현준이 남자친구, 경선 남자친구 있고, 은환이는 은환이는 생겼고. 은환이가 효준이 남자친구.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언제까지 가니?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까지 갔구나. 걔는 엄마 아빠 다 알아. 옛날 집에 놀러 가고 걔 엄마 아빠 다 알고 동생이 남자 동생 2명인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고등학교 되게 친해.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둘이 숨 막히자고요. 자연스러운.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값을 갖고 있다면 수소 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합니다. 자, 얘는 가장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라는 표현을 물리에서는 써요. 이게 n이 1일 때 이대로는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지라고 해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죠. 네. 효준이 남자친구 같은데 보통 남자들끼리 귓속말 잘 안 하잖아. 사랑을 속삭이다가 아니 화장실 가고 싶어 빨리 갔다 오라고. 아니 그럼 왜 충전기 빌려달라 그래. 옆방실에 아무 데나 꽂아놔. 이따 갈 때 놓고 가면 되잖아. 그럼 다 월요일날까지 못 보내. 충전기 하나가 없나 왜 여기? 아니 효준이한테 그 얘기는 얻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 아니라 남자친구인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에너지는 전체 구간을 4분의 1로 나눠진 에너지야. 1 마이너스 3.4 전자볼트라는 에너지가 돼. 이때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지. 첫 번째 들뜬 상태인데 이 이후부터는 모두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 익사이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 옛날 말로 얘를 기저 상태라고 해요. 기저 상태. 기저하다. 얘는 여기 상태,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요. 한자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요즘 한글화 작업해갖고 자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체를 9등분해서 n이 3인 녀석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전체를 4등분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자, 이번에는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수원자 스펙트럼을 얘기해 볼게요. 자, 수원자의 스펙트럼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원자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태,
NI라고 할게. 이 상태 에너지가 NF 상태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즉 NI라는 값이 NF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 NI라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버릴까요? 마이너스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 제곱이 4제곱 곱하기 NI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 자, 이 NF를 이야기해보자. ENF는 마이너스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K 제곱 2 4제곱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예. 이때 에너지 순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할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라고 쓸 수 있는데 ENI 빼기 ENF가 되어버립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ENF 마이너스 ENI라고 쓸 수 있겠지요. 따라서 얘는 묶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묶었더니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곱하기 K 제곱 2 4제곱 곱하기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었죠. 여기서 이 스펙트럼의 파장에 대해서 람다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씁니다.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 제곱 2 4제곱 곱하기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의 값을 갖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을 아까 개수들 그리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cm/s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지? 기체 상수 기체 상수 얼이 아니고 리드베리 상수 얼이라고 해야 되지. 리드베리 상수 얼이라고 하고 얼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얼 값은 리드베리 상수인데 1.0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7승 곱하기 퍼미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리드베리 상수라고 흔히 한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도 얘기할 때 흔히 이렇게도 많이 써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얼 CH 라고 쓰기도 해요. 오케이? 이해해요? 얼 CH가 이 에너지에 나오는 값이야. 이해? 그래서 이 얼 CH 쓰는 거는 주로 수능 스타일로 나오는데 수준이 있는 문제.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거 안 내지. 디트미트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아. 얼 CH. 맨날 물어봐요. 주라고 해줘도 선생님 얼 CH가 뭐죠? 야, 그게 에너지잖아. 바닥 에너지. 근데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수원자 스펙트럼의 계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이 보호 모형은 일련의 과정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이용되시니까 잘 봐두셔야 할 거예요. 자, 수원자 스펙트럼의 계열을 한번 봅니다. 수원자 스펙트럼의 계열을 살펴봅니다. 자, 수원자 스펙트럼의 계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지고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흔히 5개의 계열까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5가지 계열을 얘기해주는데 어떤 계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먼 계열이 있어. 라이먼 계열이라는 것은 n이 1인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야. n이 1인 곳으로 떨어지게 돼.
얘는 에너지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어떤 자외선 영역에 스펙트럼을 주게 됩니다. 자외선 영역에 스펙트럼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쟤는 이렇게 씁니다.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all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n은 2, 3, 4, 5 똔똔똔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매우 크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호에 있어. 발모기호라고 해요. 발모라는 분은 스위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수원자 스펙트럼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약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수열처럼 보여지더래. 그래서 그 규칙성을 찾아본 거야. 4개의 스펙트럼을 갖고. 그래서 발모 공식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이 레드베르 공식의 아버지격에 해당해. 그래서 발모 공식이라는 공식을 파장에 대한 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 공식이 현대화돼서는 이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얘는 n이 2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경우. 자, 어디에서 떨어지니? n이 3, 4, 5, 6 똔똔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자, 이때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 빛을 주게 되는데 단 얘는 n이 3, 4, 5, 6까지만 줘. 자, 얘는 나머지 부분들 더 높은 영역은 에너지가 자외선보다 커.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 얘는 n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외선 영역에 스펙트럼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례대로 H 알파, H 베타, H 감마, H 델타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예식은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all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쓰게 되는 거지. 이 수원자 스펙트럼은 너무나 유명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참 신기하게도 보호모형을 틀렸다고 하는데 이 수원자형은 수소 스펙트럼까지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어. 실제로도. 그래서 아주 행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리고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뭐라는 거야.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었어.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어서 연구를 서로 공유했어. 그 보호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공유하고 양자학 발전으로 엄청나게 앞당긴 사람이야. 보호가 그 핵분열 그거 뭐냐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 핵전쟁. 네, 그렇진 않고 그때만 해도 핵이라는 자체를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연구했는데 상당히 평화적인 목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쓰려고 했었어. 근데 항상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전쟁 상황에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핵폭탄 안 터뜨렸으면 일본 놈들이 과연 항복했을까? 안 했을 거야. 또 떨어뜨린 것도 비사가 또 되게 많더라. 핵폭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거든. 근데 처음에 목표했던 게가 교토래, 교토. 교토에 천안군이 있었거든. 거기를 타격하면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못 미쳐갖고 그거보다 훨씬 남쪽인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게 됐대. 방공망이 너무 세고 뭐 이래서 그랬나 봐. 그리고 나가사키는 원래 나가사키가 딴 곳에 떨어뜨렸는데 나가사키에다 떨어뜨렸지. 그리고 짬뽕 맛이 좀 맵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자, 다음 계열 n이 3인 계열이 화신 계열. 화신 계열은 n이 3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이 화신 계열은 자, 적외선 영역.
저기서도 실제로 스펙트럼을 보고 알게 됐지. 가시광선 영역 바깥쪽에 또 다른 파장이 빛이 있는 것 같아. 눈에 안 보인다. 빠른 밖에 들어서 저기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거지. 자, 얘는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얼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디트미트 이제 지하게 많이 냈던 거다. 다 얼에 대한 값들 이거를 표현해갖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라이온글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와 가장 큰 에너지 비를 계산하자. 가장 작은 에너지는 어떻게? 2에서 1로 떨어진 에너지지. 가장 큰 에너지는 무한에서 1로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값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 또는 얘하고 다른 계열의 에너지 가장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비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얘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에서. 브레이크 계열이라는 게 있어. 자, 브레이크 계열은 n이 4인 영역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얘는 어디에서 n이 5, 6, 7 tonton 떨어질 때 얘도 적외선 영역의 빛이야. 자, 얘의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은 얼 곱하기 4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고 해. 자, 다섯 번째 계열은 푼트 계열이야. 자꾸 물어봐서 이름을 영문 알파벳으로 써줄게. 왜 자꾸 물어보냐면 아이들이 이거 이 사람 훈트 아니에요? 훈트 규칙이 훈트 아니에요? 라고 해서 써드립니다. 훈트는 이름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훈트예요. 자, 그래서 이 훈트 계열에 나한테 살 문제는 n이 5로 떨어지는데 n이 6, 7, 3, 그래서 얘는 적외 자, 적외선 영역이야. 그래서 얘는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얼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주로 시험 대상은 파신 계열까지다. 오케이? 어느 순간에 파신 이후부터 브레이크부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얘기를 책 이야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은 슐레딩거 같고 수소원자를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분은 안 다룰 겁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볼게요. 수소 원자는 전자 덫이다. 자, 이제 가상적인 인공 전자에 대해서 그 대신에 자연에 존재하는 덫인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를 보면 양성자 하나가 핵을 이루어 원자의 중심에 있고 전자 하나가 쿨롱의 힘을 받아 핵 주위에 묶여 있다.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매우 크므로 양성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다. 그러므로 원자는 고정된 포텐셜 덫 주위에서 움직이는 전자라고 생각한다. 전자가 갇혀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E와 에너지 변화 델타 E가 양자화되는 것을 배웠다. 이 단원에서는 전자가 수소 원자에서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구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적어도 덫에 대해 슐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여 에너지와 이와 관련된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자화가 혁명적인 개념이었을 때 원자의 양자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로 보모용에 대해서 주로 보자는 얘기야. 에너지가 양자화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준위를 가졌다는 거지. 자, 보의 수소 모형 플러스 행운. 1900년대 초까지 과학자들은 물질이 원자라고 하는 작은 조각들의 모임이며 하나의 조각인 수소 원자에는 중앙에 있는 양의 전하 플러스 이 주변에 음의 전하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서로 잡아당기는 쿨롱 힘에 의해 충돌하여 합쳐지지 않고 잘 있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알지를 못했다. 가시광선의 파장, 수소 원자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단지 4개의 파장 656나노미터, 486나노미터, 434나노미터, 410나노미터만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실험적 사실에 그 실마리가 있다. 1913년 닐스 보어라는 보어는 네 가지 가시광선 파장뿐만이 아니라 왜 원자가 단순히 붕괴하지 않는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생각을 하였다. 자, 그러나 그의 이론이 이 두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원자에 대한 모든 다른 형상에 대해서는 매우 틀렸고 수어보다 복잡한 원자를 설명하는 데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의 모형은 원자를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자, 보의 모형은 그는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두 개의 대담판이 아니고 대답을 왜 하니? 대담한 가정을 하였다. 첫 번째,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전자도 수소 원자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핵 주위를 공전한다. 두 번째, 공전하는 전자의 가분 동량은 다음 값들만 가질 수 있다. 가분 동량의 양자화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근본적인 가정이 아니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가정이지. 세 번째, 뭐가 빠졌니? 진동수 조건이 빠져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H가 하바라고 읽을 수 있는데 N2의 H이고 이때 N은 양의 정수이다. 보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논리에 따라 수원자의 양조화된 에너지에 대한 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전자는 단순히 행성 궤도를 도는 입자가 아니고 가운동량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 자, 예를 들어 L이 0인 것은 빠져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빠져있다 그랬지? 어떤 가정? 진동수 조건이 빠져있다. 전자가 한 허용된 궤도에서 다른 허용된 궤도로 전이하게 될 때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어떤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그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자, 그림 16-A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야. 이 궤도 그림에서 전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므로 구심가속도를 일으키는 구심력이 있다. 이 힘은 궤도 반지름 얼마큼 떨어진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쿨롱 힘이라고 한다. 구심력의 크기는 A는 얼분의 V 제곱이고 여기서 V는 전자의 속력이라 할 수 있고 지름 방향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파 입던 제곱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2의 제곱은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해서 원의 중심 방향이라 마이너스 하는데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m은 전자의 질량이다. 이제 24식을 보의 가설을 이용하여 양자된 값들을 유도해보자. 식 11-19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어린 원을 속력 v로 돌고 있을 때 가공동량 mv 얼 곱하기 sin 파인데 파이는 여기서 얼마라고? 90도라고 했지. 원운동의 경우. 따라서 얼 mv sin 90도를 대입하면 얘는 얼 mv는 2파이분의 nh가 되지. 그래서 다음과 같다. v라는 녀석은 얼 m분의 nh 바라라고 쓸 수 있대.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바꾸면 전환시키면 얼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값이 빼먹었다. 뭘 빼먹었니? 2라는 값을 빼먹었지. 너무 자주 빼먹는다 이거. 자, 얼이라는 값은 짜증난데 k 값으로 바꿨을게. 자, 얘는 얼은 k 곱하기 m2 잠깐만. 식이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지금 계속 얘 입실론제로 써서 그래. 4파 입실론제로 그냥 이 식으로 그대로 써줄게. 얼이라는 값은 파이 곱하기 m 2제곱분의 h제곱 입실론제로 곱하기 n제곱이라고 한다. 여기서 n은 1, 2, 3 똔똔똔이다. 이것을 바꿨으면 얼이라는 값은 an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a는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값이다. 자, 그래서 파이 mc m2제곱분의 h제곱 입실론 제로라는 값이 0.529 옹스트롱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얘는 피코미터 쓰고 있는데 옹스트롱을 전통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세 식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 얼은 양자화되어 있고 가장 작은 길이 보호 반지름이지. 자, A를 우리는 보호 반지름이라고 한다. A라고 쓰기도 하고 얼 제로라고 쓰기도 할 수도 있어. 선생님들에 따라 달라. 자, 보호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궤도 반지름 A보다 더 핵에 가까이 갈 수는 없다. 이리하여 전자와 양성자가 충돌하여 합쳐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궤도 에너지가 양자가 된다. 자, 보호 모형을 적용하여 수원자의 에너지를 구해보자. 전제 운동의 에너지 2분의 mv제곱이 되고 전자 핵계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4파이 실현제로분의 얼분의 q 여기서는 2제곱이 되겠지. 자, q1은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 q2는 양성자의 전하량 1을 쓰게 되면 자, 전체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마이너스 4파이 실현제로분의 1 곱하기 얼분의 2제곱이라고 쓴다. 여기서 mv제곱에 대해서 정의한 값을 대입해주면 에너지 2는 마이너스 8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분의 2제곱이다. 또 여기에 얼 값을 대신 대입하게 되면 8 입실론 제로 제곱 h제곱분의 m2 4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서 에너지 주기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에너지 E는 E의 양자수 n이 아래 첨자로 붙었으므로 에너지는 양자가 된 것이다. 이 식으로부터 보의 수소, 자, 보는 수소가 방출하고 흡수하는 가시광선 파장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장에 대한 에너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논의하기 전에 수소원자에 대한 올바른 모형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올바른 모형은 그냥 책 내용으로만 설명해주고 직접 다루진 않을 거야. 얘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월요일날 계속 이 뒷이야기 마무리하고 자기 쪽으로 다시 돌아.